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학교식 공부를 하면 맞아요. 고등학교에 가서 성적 내기가 어렵다. 그런 것들이 습관이 잡혀있지 않은 아이들은 생각보다 평균이 높다라는 걸로 그냥 우수한 학생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 거죠. 고등학교 때 갑자기 공부를 시작한 학생 중에도 서울대 간 학생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부모님이든 학생이든 자기 생활이라든가 자기 대입에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학교 생활을 능력이 되게 뛰어난 학생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입시 준비의 1순위는 뭐로 잡아야 될까요? 차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2.5 아까 학생부가 디자인 잘 된 친구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교과 전형으로 하면 국민대, 숭실대 네. 정도 지원이 가능한 서울대 최종 합격을 했고요. 저는 아들만 셋인데 첫째는 2015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아이였고 둘째는 중학생이라 2022 교육과정에 적용이 되고요. 네. 막내는 그때 되면 교육과정이 또 바뀌어 있겠죠. 네. 그럼 아마 다 다른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다른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관통하는 건 뭐냐면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요즘 신문 보셨나요? 고1부터 수능 올인으로 대학 가기 어렵다. 초5부터 논소 수령, 수능 도입되나? 이런 기사들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너무 학습에만 매몰되다가 입시에서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혼동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집합에서는 진로진학 전문가 분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팀 유니온의 박정준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팀 유니온의 박정준이라고 합니다. 팀 유니온은 전직 교사들과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함께 모여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초중등 때 우등생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꼭 좋은 대학에 가리라는 보장이 없다. 어떤 얘기인가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평균 점수가 높은 아이면 보통 우등생이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이가 성실할 수도 있고 어머니가 관리를 잘해주셔서 평균이 높은 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평가의 성격이 달라요. 초중등은 절대평가기 때문에 아이들의 역량을 변별하기 위한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어서 네. 어느 정도 따라간다라고 하면 평균 점수 이렇게 높은 걸 보니 우리 아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는 2022 교육과정에서도 지금 상대평가거든요. 네. 그러면 상대평가의 시험의 성격은 변별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깊이 있게 탐구한 경험이 없었던 친구들일수록 고등학교에 오면 성적이 중학교 때랑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학교식 공부를 하면 맞아요. 고등학교에 가서 성적 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긴 시간 자리를 잡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과목의 특성에 맞는 학습을 제대로 하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그런 것들이 습관이 잡혀있지 않은 아이들은 생각보다 평균이 높다라는 걸로 그냥 우수한 학생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역량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저학년 때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오는 애들이 성공할 텐데 네. 근데 그게 좀 늦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뒤늦게 정신 차려서 좀 하려고 하는데 성적이 별로 안 나와. 네, 기초가 없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입시 전략을 잘 짜서 두각을 나타낸 그런 결과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제가 그래도 학교에서 한 20여 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너무 많이 봤는데요. 네. 고등학교 때 갑자기 공부를 시작한 학생 중에도 서울대 간 학생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어쨌든 부모님이든 학생이든 자기 생활이라든가 자기 대입에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학교 생활을 디자인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난 학생들인 경우가 많아요. 학교 생활 디자인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도 제가 특정 지역에 학교에서 의뢰를 해서 아이들 학교 생활 기록부를 점검해 주러 갔는데요. 그 학교의 학생부는 전반적으로 사실은 아주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한 학생이 내신이 높지가 않은데도 네. 학생부 기재 방향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활동을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본인 내신이 약간 떨어진 것도 알고 대입 전형에서 본인한테 제일 유리한 게 뭔지를 열심히 찾아보고 학교에 입시 설명회 때도 필기해가면서 열심히 듣고 그 이후에 여러 유튜브라던가 전문가분들의 강연을 들은 다음에 네. 그러면 나는 방향성을 이렇게 잡아서 이런 활동을 이렇게 하면 내 전공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 생활을 디자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좋은 학생부가 나왔고 네. 다른 친구들이 내신 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생활이 디자인이 잘 안 돼서 입시에 실패한 사례가 많았다면 이 친구는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입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실제로 합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되었든 학생이 되었든 저는 우선 지금의 진학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의 방향성이라는 게 진로랑도 되게 관련이 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학생은 애초에 자기 진로가 되게 명확한 학생이었던 건가요? 그 친구의 경우는 그렇진 않았는데 이게 친구들이 많이 그렇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꿈이 많은 것도 정상이고 꿈이 없는 것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꿈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계속 겪다 보면 원래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 아닌 경우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저희는 1박 2일 캠프 운영할 때도 하루 만에 꿈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진지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찾아봤느냐의 차이예요. 알아보고 찾아봤다면 그게 꿈이 아니면 나중에 또 다른 꿈을 찾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열심히 찾게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학은 그 꿈을 찾는 과정 자체도 좋게 평가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꿈이 없다고 해서 막연하게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죠. 오히려. 꿈이 없을 때 오히려 여러 가지 주제나 아니면 독서를 해서 탐구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오히려 더 먼저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약간 강박처럼 생각하시는 게 진로를 일찍부터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야 뭔가 설계가 가능하다. 근데 사실 소장님은 그런 생각이 아니신 거네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인문사회 계열에서 경영경제학과 가는 친구들이나 네. 자연계열에서 의학과 가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졌으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농담으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는 네 꿈이야 엄마 꿈이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신데요? 네. 본인 꿈일 때도 많아요. 그 상위권 아이들은. 근데 또 그렇게 꿈이 있는 아이들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네. 예를 들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대부분 몰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탐색의 과정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거는 저는 어릴 때 하면 좋고 좀 커가면서도 제대로 된 탐색 과정을 부모님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같이 지켜봐주고 아이가 탐색하는 방법을 알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입시 제도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학부모님들이 뭐 바로 위에 아이는 키웠다고 하더라도 또 아래 아이는 또 다른 입시 제도 뭐 이런 경우들도 많으셔서 되게 우왕좌왕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특히 초중대 학부모님들은 조금 먼 얘기다 싶으셔서 관심을 잘 안 갖는 분들도 계신데 결과적으로는 입시를 잘 알아야 뭔가 준비를 한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입시 준비의 1순위는 뭐로 잡아야 될까요? 성실한 학업 태도를 어떻게 잘 잡느냐. 그리고 그때 성실한 학업 태도는 저는 사실은 복습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부모님이 때때로는 과제를 많이 하는 걸 이 아이가 되게 학습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나친 과제량이나 지나친 선행이 오히려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네. 본인의 수준에 맞게 하되 그것이 학교에서 배운 거든 학원에서 배운 거든 상관없이 과제로 가기 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복습이에요. 그 습관이 학업 태도를 만들고 그래서 입시 제도가 어떤 게 바뀌든 아니면 어떤 전형으로 가든 간에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 좋은 아이가 수능도 나오는 거고 또 수능에서 역량이 나오는 아이가 논술 전형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아이들이 자꾸 단계를 건너뛰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내신이 안 나오면 수능으로 가려고 맞아요. 하고 수능이 안 나오면 논술로 가려고 해요. 맞아요. 근데 내신 베이스가 없이 다른 전형으로 성공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인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성실한 교과 학습 태도를 보이는 게 필요하고 그 이후에 활동의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주제탐구와 독서의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주제탐구와 독서를 통해서 탐구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논술 전형에서도 이 친구들이 오히려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엔 깊이 생각해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학생들은 우선 수행평가 열심히 하는 게 주제탐구 연습하는 거고요. 네. 초등학생들은 오히려 독서를 많이 하고 근데 단순하게 감상문의 형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을 읽다 보면 그 책 안에서 몇 개가 잡히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 키워드를 놓고 걔를 주제로 삼아서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한번 더 탐색해 본다든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책을 한번 읽어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뭔가 하나의 지식을 배웠을 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자꾸 연계하거나 심화해 나가는 단계를 밟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수행평가로 많이 하고 또 창체 활동으로 많이 하기도 하고요. 네. 동아리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도 대부분 다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노력한 경험 자체를 그냥 주제탐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꼭 학원에 가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집에서는 어떻게 지도해 주면 좋을까요? 단순하게 집에서는 책을 읽는 것까지는 저도 지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은 과정과 절차를 안내해주는 뭐 단행본 서적이라든가 이런 걸 부모님께서 조금 숙지하시고 사실 저희가 낸 책도 그런 책이긴 한데요. 네. 과정과 절차를 숙지한 상태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서 책을 읽어도 부모님이 대화를 한번 같이 나눠보시고
시키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이가 호기심을 느끼는 장면이 있으면 부모님은 그래도 어른이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관심사를 다시 끌어주는 형태로 이어나가는 연습을 하게 만들어주시면 특히 저학년 중심으로 그런 연습을 하면 아이들이 특별한 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 주회탐구 수업을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전문가랑 같이 할 때도 꼭 누군가에게 배운 것처럼 잘해.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가정에서도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회탐구는 능력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등학교에 와서도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서 수능 성적으로는 상위권 아이인데 본인의 진로 분야에 해당하는 책을 찾는 법, 읽는 법, 기록하는 법, 다른 책을 다시 찾아 읽는 법 이런 것들을 훈련을 안 받고 온 애들은 고등학교 생활에서의 활동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은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치도 경험이 만들어주는 거여서 저학년 때부터 꾸준히 해온 애들은 말하자면 학종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실제로는 어렵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역량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일상적인 학교 생활을 했는데 학생부가 잘 나오는 거예요. 의식해서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저학년 때부터의 훈련이 오히려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과 2028 대입 개편안이 들어는 보셨지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부터 이 탐구력이 중요하다, 입시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입시가 연결이 되고 우리 초중대학 부모님들이 어떤 내용을 아셔야지 이 입시들을 좀 이해한다라고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그 흐름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크게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4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결국에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학생을 뽑는 전형인 거죠. 내신이 1등급인 아이와 1.3등급인 아이가 있다면 당연히 5, 1등급인 아이가 뽑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2022 교육과정과 2028 대입으로 가는 와중에 2025, 2026 대입에서도 이미 교과 전형에서도 정성평가를 하는 대학이 늘어났거든요. 정량평가는 내신을 숫자로만 보는 전형이지만 정성평가는 학교생활 전반 특히 대부분의 대학이 세특에서 드러나는 활동을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갈 때는 교과 전형에서도 학생부가 필요해진 거죠. 그리고 종합 전형은 원래 학교생활 기록부 그렇죠. 전체를 정성적으로 보는 전형이에요. 그리고 재학생들이 가장 노릴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제가 EBS에서 논술도 몇 년간 지도를 했었는데요. 학생부 교과 종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소위 내신 성적이 떨어진 아이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수시 전형은 논술입니다. 네. 근데 논술 전형은 사실 지원자 대비 합격률이 4%, 5% 정도밖에 안 되는 논술이 되게 전형이에요.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네. 아이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내신 등급 받기가 어려워, 수능 잘 보기가 어려워. 저는 수능이 훨씬 더 어렵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오. 왜냐하면 전국 학생들과의 경쟁이고 네. 또 N수생과의 경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내신은 그래도 자기 학교 안에서 경쟁을 하는 거니까 시험 문제나 난이도도 학교의 유형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은 수능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수능 문제가 어려울까요? 논술 문제가 어려울까요? 논술이요. 논술이 훨씬 어렵고 또 길게 써야 돼요. 이건 사고력이나 탐구력이 없으면 접근이 어려운데 자꾸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단계를 건너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과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이 수시에 있는데 저는 3학년까지는 논술을 크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은 건 정시인데 네. 정시는 대부분 수능 성적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서울대를 비롯해서 연대, 고대, 한양대까지 그리고 내년이 되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이제 정시에서도 내신 성적을 봅니다. 또 그것을 정성적으로 보는 대학도 있고 정량적으로 보는 대학도 있지만 그러면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4개 전형 가운데 3개 전형에서 우선 내신 성적을 본다는 거고 그렇죠. 또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활동까지 보는 대학들도 늘어나고 있다. 학생부를.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형이 학생부가 중요해지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학부모님들이 하실 필요는 있는 거고 그때 세특만 보든 학생부 전체를 보든 자기 주도적으로 학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내본 경험이 있느냐 그게 탐구력이거든요. 네. 여러 대학들이 우리는 그런 학생을 우수한 학생이라고 평가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을 탐구력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 학생부만 보면 바로 학교할 아이인지 아닌지도 아실 것 같거든요. 몇 년간 전국에서 학생부를 제일 많이 보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입학사정관 분들 연수를 하는 강사기도 했고 제 연수 주제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였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거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네. 한 2, 3분 안에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네, 포인트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게 아까 탐구력이나 독서력에서 드러나는 역량이랑 비슷한 건데요. 그런 역량이 있는 아이들의 기술에는 뭐가 있냐면 태도와 역량이 있어요. 학업에 임하는 태도. 이때 태도는 아주 똘망똘망하게 선생님이랑 눈을 맞추면서 수업을 잘 듣는 것도 포함되지만 지적 호기심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학업에 임하는 태도와 더불어서 이 아이가 실제 과학적인 사고력을 얼마나 보여줬느냐, 인문학적 상상력을 얼마나 보여줬느냐 하는 역량이에요. 네. 그래서 태도와 역량 중심으로 학생부를 보다 보면 내신 성적은 아주 상위권인데 태도 역량은 안 드러나는 학생이 있고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은 좀 낮은데도 불구하고 태도와 역량이 압도적인 학생도 때때로 눈에 띄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시 결과를 놓고 보면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 작년에 내신이 2.5, 2.5 똑같은 네. 학생인 거예요. 한 학생은 그냥 즐겁게 학교 생활하면서 학생부 디자인이 좀 됐고 이 친구는 학종을 같이 준비하긴 했지만 나중에 학생부를 봤더니 그렇게 학생부가 아주 아름답게 나오진 않았어요. 차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2.5 아까 학생부가 디자인 잘 된 친구는 서울대 최종 합격을 했고요. 일반계 2.5 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우와. 교과 전형으로 하면 국민대, 숭실대 네. 정도 지원이 가능한. 근데 서울대 최종 합격을 했고요. 이 친구는 수능 최저가 안 되기도 했고 학생부 경쟁력이 좀 없어서 상향 지원했던 대학들이 떨어지니까 국민 숭실대 라인에서 합격이 됐어요. 그 정도로 차이가 크다라고 크네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장님께 초5 자녀가 있으시다고 네네,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럼 그 아이도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좀 시키고 계신가요? 저는 아들만 셋인데 첫째는 2015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아이였고 둘째는 중학생이라 2022 교육과정에 적용이 되고요. 네. 막내는 그때 되면 교육과정이 또 바뀌어 네, 있겠죠. 네. 그럼 아마 다 다른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다른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관통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사고력 내지는 역량이 있는 아이는 어떤 전형이든 간에 적응을 다 잘한다라는 거고 특히 저학년 때 친구들이 가질 수 있는 사고력은 저는 거의 독서 역량이라고 보고요. 특히 독서를 중심으로 그런 활동을 먼저 시켜주시면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역량이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 거고 기초학업 역량도 생겨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탐구력 있는 아이가 내신 성적도 더 잘 받아온다는 걸 워낙 많이 경험했기 네, 네, 때문에 부모님들이 거기에 먼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잘 푸는 아이보다는 생각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 소장님 내신 책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합격 생기부 절대원칙 탐구력 이 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꿈이 없다고 비난받는 아이들 내지는 탐구하는 과정과 절차를 몰라서 어려워하는 아이들 생각보다 많다는 데 사실 주목을 했고 좀 더 과정과 절차를 예를 많이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진로검사 다양하게 받고 학과와 대학 탐색을 하고 그래서 과를 우선 진로 희망을 1, 2, 3순위를 한번 정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책은 어디서 찾아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까지 다 정리를 해놨고 거기까지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이 된 아이들은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내가 설정해서 내 관심 있는 분야의 보고서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과정과 절차를 많이 다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자녀 내지는 본인의 꿈을 스스로 꿈을 키우고 활동을 스스로 기획해서 자기주도적인 역량을 좀 키워나갔으면 그리고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을 내게 됐고 책 안에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아주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 책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 남겨주신 분들 10분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